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사이언스 장재철입니다. 최근 미 달러와의 지위에 대한 의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안전자산인 미 국채금리가 상승해도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트럼프의 관세 폭풍의 영향이지만 달러 약세와 더불어 미국 금융자산의 매도세도 심상치 않습니다. 얼마 전 바이든 행정부의 재무장관이며 전 연준 의장이었던 자넷 앨런은 최근의 미국 자산 투매와 달러 약세는 미국에 대한 신뢰 상실을 시사한다고 했습니다. 거의 한 세기 동안 미국 달러는 국제 금융 거래를 지배했으며 미국 채권은 탁월한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풍이 이러한 달러 패권의 종말을 시작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달러 패권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까요? 오늘은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님을 모시고 흔들리는 달러 위상, 달러 패권의 몰락의 시작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먼저 우리가 이제 인트로 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달러 패권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도대체 달러 패권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달러가 기축통화라고 하는데 누구나 달러를 가지려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국 경제 현대사에서 큰 위기가 났던 시기들을 보면 사실 달러가 부족해서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어느 나라나 뭐 경제 위기란 건 있는데 그 나라의 중앙은행을 뭐 일반적으로 경제의 최종 대부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한국의 원화는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은행이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화라고 하는 거는 한국 땅에서만 쓰이는 돈이고 글로벌한 교역에서는 원화 쓰면 안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IMF 외환위기 때 그거 결국은 우리나라의 그 달러 잔고가 비니까 나라가 국가 부도까지 간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뭐 돌이켜 보면은 미국에서 큰 탈이 났지만 우리나라 은행들이 외화 유동성 관리를 잘못해서 그때 원달러 환율이 한 1,600원까지 갔었죠. 그래서 뭐 2008년도에 그 스산한 가을을 생각해 보면 이 미네르바라고 하는 농객이 나와서 막 나라 절단난다 그런 얘기하면서 그래서 큰 탈은 사실 원화 가치가 약해지면서 원화 가치가 약해진다는 얘기는 달러 구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뭐 전 세계에서 통용이 되는 달러, 많은 사람들이 수용하는 통화는 달러이다 보니까 사실 미국을 제외하게 되면은 늘 달러가 없어서 큰 문제가 발생하고 또 뒤집어서 말하면 미국은 본질적으로 외환위기라는 게 개념적으로 발생하기가 힘들죠. 자기 달러는 누구나 다 수용하니까 내가 찍어서 주면 되니까. 그래서 사실 달러 패권이라고 하는 말은 달러가 우리 시대의 기축통화라는 얘기와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축통화를 가진 나라는 그만한 좀 우위가 있고 그렇지 않은 나라는 때때로 기축통화가 부족해서 준비통화가 부족해서 문제가 발생하니까 뭐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뭐 달러 패권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기축통화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 글로벌하게 국제 교역이라든지 금융시장에서 널리 사용될 수 있는 그런 통화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패권이라는 게 힘이랑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요. 네. 그런 게 다 이제 미국의 힘이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이 어떻게 보면 노력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최근에 보면 달러 가치가 되게 빠르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5월 네. 초에만 보더라도 우리가 달러 가치를 측정하는 달러 지수라는 게 있는데 그게 110 정도였잖아요. 네. 근데 어제 보니까 98까지 떨어졌어요. 네, 네. 그러면 거의 한 3달, 4달 만에 네. 10% 떨어지는데 이렇게 빨리 떨어지는 게 보통 있는 일인가요? 그리고 이거의 배경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실은 우리가 최근에 뭐 한 2, 3주 보면 야, 달러 가치가 이렇게 빨리 떨어져 생각하는데 사실 이 정도의 등락은 있을 수 있는 지금 사실 뭐 많이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2022년 가을에서 2023년 그 봄까지가 달러 인덱스가 지금 정도 떨어졌습니다. 또 그 당시에는 이제 달러가 약하다는 이야기인데 원화가 지금보다 훨씬 강했죠. 우리가 지금 1,200원대 환율이 언제였나 생각하면 저도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그 국면에서 원달러 환율이 1,440원에서 1,220원까지
뭐 불과 4-5달 사이에 한 200원 떨어지고 글로벌하게 달러도 약했고 했기 때문에 뭐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뭐 10% 남짓의 뭐 하락은 실은 뭐 몇 년에 한 번은 나타나는 일이라서 이게 아주 이례적인 건 아닌데 근데 지금 이제 투자자들이 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는 거는 그 정도의 통상적인 조정이 아니고 달러가 몇 년 약했던 때가 역사적으로 있었거든요. 이제 70년대는 미국이 고정환율제에서 이 변동환율제로 바꾸면서 크게 보면은 달러가 70년대 내내 약했고 또 80년대 후반에 이제 플라자 합의 이후에도 달러 가치가 한 6-7년 약했고 또 2000년대 초반도 달러 가치가 뭐 한 6-7년 약했거든요. 그리고 또 미국이 최근에 이제 뭐 그 대외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서 무역수지 적자, 경상주의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약달러를 유도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뭐 지금까지의 달러 약세는 제 생각엔 통상적인 조정인데 이게 그런 일시적인 조정이 아니고 혹시 큰 흐름에서 몇 년짜리 달러 약세가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뭐 거기서 또 투자의 기회가 있을 수도 있고 위험이 닥칠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요즘은 자본시장에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셋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최근에 급격히 따라 하락한 그 폭 자체는 그렇게 특이한 상황이 아닐 수 있지만 네. 어쩌면 지금의 변화가 좀 더 구조적으로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거에 대한 우려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 네. 변곡점일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예, 사람들이, 생각이시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스텝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강달러는 나쁜 거야. 달러가 장기적으로 약해져야 뭐 미국의 제조업도 좋아지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좀 이제 기조적인 어떤 달러 약세 또 글로벌 공조를 통해서 달러가 약했던 사례가 80년대 중반에 뭐 플라자 합의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뭐 스티브 미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뭐 이제 강달러는 여러 가지 상당히 전 논란이 되는 주장이라고 보는데 그렇죠. 어쨌든 뭐 미란 스스로 그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이니까 힘이 있는 자리인데 뭐 이런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약달러를 유도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투자자들이 혹시 플라자 합의 전후와 같은 그런 한 6-7년의 달러 약세가 나타나는 거 아니야라는 상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거기에는 보통 트럼프의 관세가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의 평가도 그렇죠. 그런데 네. 보통 이제 관세를 매기게 되면 수입이 줄게 되고 네. 수입이 줄으면 무역 수지나 경상 수지가 흑자가 되고 네. 그것이 그 나라 통화의 강세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게 반대로 되는 거고 네. 어떻게 보면 구조적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았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시사점이라고 하면 지금 미국의 그 관세 정책 자체가 미국 경제 펀더멘탈을 약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를 의미할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또 트럼프의 정책이 미국 경제를 부흥하기 위해서 감세를 하고 규제 완화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미국 경제를 도와주는 것보다 네. 나쁘게 할 수 있다라는 또 가능성을 시사할 수도 있는 것 같아서요. 네, 네. 제 생각엔 그런 것들이 지금 다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미국은 뭐 이제 성장률 전망치가 올해도 미국 GDP가 한 2% 이상 성장할 거다라는 게 연초의 기대치였거든요. 근데 작년과 재작년에 미국 경제가 참 이례적으로 잠재 성장률을 웃도는 성장을 해서 사실 올해 정도가 되면 경기 둔화가 돼도 뭐 제 생각에 뭐 순환적으로 전혀 이상한 건 아니라고 보는데 근데 어쨌든 시장의 기대치는 이 트럼프의 관세라고 하는 게 미국에게 뭔가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거다라는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제 생각에는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달러가 몇 년간 약했던 시기를 이렇게 돌아보면 대체로 미국의 재정에 대한 좀 재정 적자에 대한 걱정이 대두됐을 때 물론 이제 과거의 상황이 미래에도 현 상황에도 적용된다라고 하는 맹목이겠지만 저는 미국의 재정 수지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봐요. 지금 뭐 트럼프가 관세를 물려가지고 이게 뭐 예전에 미국의 소득세나 법인세가 없던 시절에 관세를 가지고 미국이 이제 재정 수입을 늘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관세를 물려서 감세해 주는 것도 뭐 관세를 통해서 만회할 수 있어라고 주장을 하지만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요 달러가 70년대에 장기간 약했고요. 그 전에는 고정환율의 세상을 우리가 살다가 이 닉슨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유지되었던 브레튼 우드 체제를 그냥
깨버린 거잖아요. 근데 그 전제도 실은 미국의 대외 수지가 적자를 나타내면서 이제 사실 이제 외부에 지불해야 될 60년대까지 세상은 미국 사람들이 달러 가지고 와서 금으로 바꿔줘 그러면 금 1온스당 35달러를 줘야 됐는데 이제 그게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근데 그 직전에도 생각을 해보면 그럼 경상수지 적자는 왜 생기냐? 기본적으로 미국 사람들이 많이 쓰면 생기는 거죠. 원인이야 뭐가 돼 현상적으로. 근데 저는 미국의 경상수지가 나빠질 때는 재정이 상당히 과하게 나빠지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60년대는 미국이 베트남 전쟁 들어갔었고요. 또 닉슨이 집권하기 전에 누구였죠? 그 존슨이라고 하는 그 미국의 민주당 대통령이 그레이트 소사이어티 만든다 그래서 위대한 복지국가 플랜을 정부가 돈을 많이 썼어요. 그러면서 재정 적자가 이제 늘어났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고요. 또 정부가 돈을 많이 쓰니까 그것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했다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70년대 달러가 약했고 80년대 중반의 달러 약세는 플라자 합의라는 걸 통해서 인위적으로 미국이 팔 비튼 거죠. 미국에서 돈 많이 버는 일본이나 독일 같은 나라 팔 비틀어서 엔화와 그 마르크와 절상을 시켰는데 공조이기도 했지만 그 전에는 레이건 대통령이 아주 파격적인 감세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70년대 초의 재정 적자는 돈을 많이 써서 생긴 거예요. 80년대의 재정 적자는 감세를 해주면서 재정 적자가 이제 생겼고요. 2000년대 초반에 달러가 약해지기 전에는 그때는 저는 지출 확대와 감세가 같이 겹친 것 같은데 아들 부시가 감세를 많이 해줬어요. 그리고 9.11 테러를 겪으면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전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달러 가치라고 말하는데 그럼 그 달러라고 하는 거는 뭐냐? 우리가 1달러짜리 지폐, 5달러짜리 지폐 이런 것들은 그냥 종이 돈이에요. 우리가 달러를 다른 나라들이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그거를 침대 머리맡에 지폐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 미국의 국채를 갖고 있죠. 예, 외환보유액이나 이런 건 국채를 가지고 있어 이자를 받으니까요. 그래서 국채라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미국 정부의 크레딧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역사적으로 이 재정 적자가 늘어나는 국면에서는 늘 달러 가치가 역사적으로 약했는데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감세를 하겠다라 그럽니다. 그래서 뭐 관세로 얼마나 더 걸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은 보수적인 공화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 재정 지출을 줄여야죠. 근데 그러려고 일론 머스크가 정보 효율성위원회 이런 걸 만들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재정 지출이 줄어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작은 정부, 큰 정부 논란 여지없이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이든이 정부 국간을 훨씬 많이 열어놔서 뭐 바이든 때보단 덜 쓸 수 있다고 봐요. GDP의 7% 재정 적자를. 근데 쓰던 돈을 정치인이 표를 받는 정치 많이 줄이기 어렵고 여기서 대폭적인 감세를 해준다 그러면 재정이 나빠졌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달러 약세에는 관세도 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은 미국의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도 상당히 많이 투영돼 있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저는 높은 크레딧을 정부의 부채가 많이 늘어난다 그러면은 미국 국채가 지금까지와 같은 크레딧을 갖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국면에서는 금리가 올라가면서 달러 가치가 약해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예, 사실 경기가 좋아서 금리가 올라가는 건 달러가 강해지는 요인인데 정부 재정의 문제가 금리에 투영이 된다 그러면 돈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신용도가 떨어지면 더 높은 이자를 받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국채금리 상승과 달러 약세가 나타났던 조합이 아주 드문 일은 아닌데 저는 뭐 관세도 관세지만 재정 수지에 대한 우려가 투영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60년대부터 쭉 역사적으로 재정 수지와 또 달러의 가치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결국 포인트는 미국에 대한 신뢰는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가 될 수가 있는 거고 그 신뢰가 약화가 되니까 미국 자산에 대한 이제 매도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이제 달러가 약세가 되고 금리가 올라가서 보통 이론과 다른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이게 이제 시장의 변동성의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근데 어떻게 보면 지난 몇 년 동안 우리가 미국 경제를 볼 때 미국은 예외주의다.
US 익셉셔널리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M7에 대한 어떤 강조도 많이 했고 그것이 미국 주식시장에서의 버블 논란을 가져오기도 했고요. 네. 사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달러를 좀 과도하게 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죠. 미국으로 네. 자금 흐름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셀 USA 하면서 자금이 다른 데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간다 그러면 보통 어디 쪽으로 가고 그 이유는 뭘까요? 뭐 저희들이 그걸 뭐 거의 실시간으로 볼 수는 없지만 약간 시차를 두고 펀드 플로우 데이터를 보면 이제 유럽 쪽으로 최근에 많이 갔고 최근에 또 유럽 주식 주가가 뭐 상대적으로 좀 미국보다 괜찮긴 했습니다. 올 들어서. 그래서 좀 이제 분산된 경향이 나타나는데 저는 사실 이제 미국이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는 좀 반칙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달러가 기축통화라고 박사님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이게 기축통화가 되려면 돈이 많이 퍼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미국 돈이 많이 퍼져야 달러 가지고 사람들이 미국 밖에 사람들이 교역을 하는데 그러면 미국 달러를 미국 밖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사실 경제적으로는 물건 받고 내 돈을 주는 것밖에 없어요. 경상 물건을 수입을 해서 미국산 걸로 마음껏 쓰고 그 대신에 달러를 내보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경상수지 적자라고 하는 거는 미국 그 기축통화국이 어떻게 보면 가져야 될 그 숙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경제학자인 예전에 예일 대학에 있었나요? 트리핀의 딜레마 뭐 이런 얘기가 이제 그런 맥락인데요. 그래서 기축통화국의 도량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는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달러가 기축통화가 됐는데 그때는 그 문명의 중심이었던 신대륙 이전인 이 그 유라시아 대륙이 전쟁 치르면서 쑥대밭이 됐거든요. 그러면 물건을 미국에 수입할 수 있는 생산시설이 파괴가 됐을 때 미국이 뭘 했냐면 돈을 공짜로 줬죠. 마샬 플랜이라는 걸 통해서 원조를 해줬고요. 우리나라에도 사실 50년대 우리가 대미 원조 많이 받았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기축통화국이 가져야 될 도량인데 지금 이제 보호무역을 얘기하고 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조금 반칙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글로벌 경제가 뭐 미국 경기와 글로벌 경기가 대체로 우리가 익숙했던 세상에서는 비슷하게 갔거든요. 미국에 물건 팔아서 미국 사람들 소비 많이 하고 대미 수출이 늘어 경기가 좋았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미국이 보호무역을 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디커플링이 나타나면서 지난 몇 년은 미국이 좋고 다른 데가 못 쫓아갔는데 지금은 좀 반대의 모습이 특히나 저는 이제 금융시장의 교란이 미국 경제에도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 사실 미국 주식시장이 얼마나 조정을 받을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로 한 2009년부터 보면은요, 미국 주식시장의 조정이 S&P 500 기준으로 1년 이상 약세를 나타낸 적이 없었어요. 뭐 이제 코로나 때 일시적으로 20% 넘게 밀리기도 했지만 근데 사실 베어마켓이라 그러면 한 주식이 한 1년 이상은 빠져야 약세장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보면 2008년 이후로 미국 사람들은 약세장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냥 주식 들고 버티면 금방금방 회복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가계 금융자산 늘어난 게 2008년 말 이후로 보면 110조 달러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의 명목 GDP가 30조 달러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뭐 미국의 뭐 주가 올라가서 사람들이 소비를 늘리는 웰스 이펙트가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당연히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으로 돈 많이 벌어서 소비했는데 이런 식으로 주식이 조정을 받게 되면 제 생각에는 금융시장의 교란이 실물 경제에도 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저는 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뭔가 그동안 미국 경제도 좋았고 미국 주식도 많이 올라갔고 사람들은 미국 자산을 샀고 그 과정에서 달러가 강세를 나타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약간 좀 역회전이 걸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도 저는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심각하게 이제 진단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융시장에서의 조정 자체가 2008년부터 있었던 어떤 주식시장에서 호황이 어쩌면 다시 되돌려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짚어주셨는데, 그 기축통화국으로서의 도량을 지금
안 보이고 반칙 플레이를 하고 있다, 미국이. 그거를 아주 교묘하게 어떻게 보면 구구절절 설명을 많이 하면서 변명을 하면서 쓴 보고서가 미란 보고서 같아요. 그래서 경상수지 적자와 재정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환율이 과대평가되어 있는데 이거를 취하기 위해서 관세가 필요한 거였고 관세 다음에 환율을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 환율 부분에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 네. 보고서를 읽으면서.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센터장님이 뭐 플라자 합의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여러 가지 이제 어떻게 보면 다국적인 통화 질서의 어떤 구조조정, 그렇죠? 다면적인 멀티레터럴한 그런 협상을 말씀하셨는데 말하라고 협정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서 네, 그렇죠? 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달러 가치를 정상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몇 개의 조치를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거기에 대한 평가는 좀 어떻게 하세요? 저는 사실 그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 스티븐 미란이라는 사람이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우리가 그 맹큐의 경제학 썼던 대학 교수들이 사실 하는데 이 사람이 자산운용사의 칩 스트래티지스트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교수 특유의 그런 좀 이렇게 빙빙 돌리는 것도 아니고 논지는 매우 명확한 것 같은데요. 크게 보면 이제 플라자 합의 때처럼 그 달러 약세를 유도할 수가 있는 건데 제가 이번 주에 그 일본의 자민당 오노데라 이스노리 이 사람이 이제 자민당 정책연구위원회 의장인데 이제 이번 주에 그 미국과 그 소위 말하는 통상 협상을 이제 미리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자민당의 나름의 이제 경제 브레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도 약달러에 일본도 도움을 줄 텐데 우리가 보유 중인 국채를 건드리지 않고 약달러를 한번 좀 해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 미국이 하고 싶었던 얘기인데요. 이제 플라자 합의 때 예컨대 엔이 약했어요. 엔이 약해졌는데 그럼 엔화 약세가 어떻게 유도할 수 있을까요? 엔화 약세를 유도하는 거는 그냥 달러를 팔아야죠. 근데 달러를 파는 형식이 아까 말씀드린 물리적인 지폐로서의 달러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의 국채를 팔아야죠. 그래서 글로벌하게 보면 달러 약세를 유도하려면은 달러를 들고 있는 미국 국채를 들고 있는 국가들이 외환시장에 달러를 팔아야 됩니다. 그럼 달러가 약해지게 되는데 그럼 미국 국채를 팔게 되면 미국 금리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죠. 근데 지금 트럼프나 그 미국의 그 경제 스태프들이 말하는 금리 올라가면 안 된다. 정부 부채가 많으니까 이제 이런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본이 미국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가려운 데를 진짜 정확히 또 최근에 대만 관료들의 워딩을 봐도 그런 얘기예요. 우리 미국 국채 사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저는 사실 그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달러 약세를 유도하려면 일본이나 중국, 중국은 그럴 리가 없겠지만 동맹국들이 가지고 있는 예컨대 장기 국채를 팔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금리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논지가 이제 거의 영구치에 가까운 100년짜리 채권을 발행해서 팔게 되면 이제 미국이 실은 국채 발행을 줄이면서 사실 100년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런 책임 못 지는 그냥 사실 저는 미국에 돈을 주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미국 정부가 10년짜리 국채라든가 30년짜리 국채 발행을 줄이면서 또 자금을 조달하게 되면 뭔가 채권 시장 교란 영향도 적을 거고 이런 논리적인 스토리인 것 같긴 한데 이게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죠. 거기 나온 게 이제 영구채라든지 100년짜리 채권에 대한 발행이고 그렇게 보면 그게 사실 미국 국채금리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게 논리고요. 네. 그 배경에서 또 어떻게 보면 장기채를 오래 가지고 있으면 그 채권에 대한 금리가 또 변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가지고 있는 나라들한테는 또 평가손이 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또 외환 안정기금이라든지 네. 아니면 통화 수합을 통해서 같은 밸류만큼 통화 수합을 해줘서 위기 때 보충해 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복잡한 얘기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결국
달러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참여해서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나라들이 지금 중국이잖아요. 중국이고 네. 또 뭐 사우디아라비아 아니면 어떻게 보면 미국과 협력도가 좀 낮은 나라들. 옛날에 85년 플라자 합의 때는 다 우방이고 네. 뭐 같은 동료들 나라들이었으니까 말을 잘 들었는데 지금은 될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회의감 이런 게 네. 생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도 보고서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까지 가려면 일단 관세 가지고서 많은 나라들을 협박을 많이 해서 일단은 미국의 불균형을 많이 줄여놓은 다음에 그 사람들이 좀 협조할 여지가 생기면 환율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았었어요. 그래서 네. 하여튼 미란 보고서는 최근에 시장 변동이나 이런 거 볼 때 계속 보게 되는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보는데 저도 볼 때는 잘 모르겠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자문위원을 교수가 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쉬웠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예. 스트래티지스트가 하니까 예. 좀 테크니컬한 것도 있고 시장의 어떤 구조 변화를 얘기하는 것도 있어서 좀 난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유, 그래서 지금 뭐 문제는 그러면 달러 기축통화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달러 다음에 만약에 변한다 그러면 기축통화 역할을 할 수 있는 통화가 있을까요? 글쎄요. 제 생각에는 좀 달러를 그 대체하는 기축 통화가 나오긴 저는 힘들 거라고 보는데 뭐 대체적으로 중국이란 나라가 혹시 위안화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저 그렇게 보면 중국은 제가 너무 미국 중심의 사고에 익숙해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좀 협량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무역 수지나 경상 수지에 너무 집착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기축 통화에 될 수 있는 기본 자세가 아니에요. 그렇죠. 외화를 받아들이는 거고 또 제가 앞서서 미국의 교역 우방국들이 이 미국에 수출할 역량이 안 될 때는 뭐 마샬 플랜이나 대한 원조를 통해서 달러를 사실상 뿌렸다고 말씀드렸는데 중국이 한 10년 전에 1대1로 정책이란 걸 할 때 자기들의 표현으로는 중국판 마샬 플랜 이랬거든요. 유럽이 아니라 그냥 개도국에 우리가 인프라 깔아준다라는 건데 근데 중국 자본이 들어가면 탈이 나요. 그냥 너무 그냥 뭐 무슨 정권이 걸러가고 중국인들이 막 현지인을 착취하고 그렇게 보면 저는 2차 세계대전 직후에 미국이 보여줬던 모습에 비하면 중국은 조금 기축통화가 되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되긴 좀 힘들 거다라는 생각인데 다만 위환화의 거래 비중은 상당히 높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기축통화라기보다는 경제가 블록화되는 거죠. 지금 미국이 막 경제 제재를 하고 하면서 특히나 이제 미국의 척을 세우는 글로벌 사우스 같은 나라들 예전에 뭐 제3세계라고 할까요? 이런 나라들은 뭐 브라질이나 또 경우에 따른 인도까지도 미국의 단일화된 질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강하게 갖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인도가 미국과 교류도 많이 하지만은 사실 그 러우 전쟁이 나서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했지만 안 먹힌 게 그냥 러시아산 원유를 인도가 그냥 쓴 거잖아요, 싸게. 그래서 야, 너네는 그러면은 우리 가치 동맹인데 너네 그러면 전쟁 일으킨 러시아 편을 드는 거야? 그럼 또 인도가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니네가 이라크 공격한 거는 정의로운 거냐라고 하면서 다분히 뭐 그렇게 쓰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전 세계가 블록화되면서 전 지구적인 의미에서 달러를 대체할 만한 길쭉 통화가 나타나긴 어렵지만 중국과 교류하는 글로벌 사우스나 아니면은 미국이 고사양측 같은 것들을 막 막고 그러면 그래도 저사양측 같은 거는 중국이 만들잖아요. 뭐 그런 어떤 중앙아시아에 있는 좀 권위주의 블록에 있는 나라들과의 교역에서 위안화를 쓴다라든가 아니면 사우디가 또 원유 거래에서 위안화된 수용도가 좀 높아졌기 때문에 저는 뭐 전 세계적인 의미에서의 달러를 대체한 기축 통화가 나오긴 어렵다고 보는데 또 이런 환경, 세계를 블록화시키는 환경 만든 거는 좀 미국의 잘못이 크다고 봐요. 그런 과정에서 대안적인 통화들이 예컨대 위안화의 사용 비중이 높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씀하셨던 어떤 그 글로벌 금융시장에서의 구조 변화 같은 것들, 그러니까 미국 예외주의가 변하면서 시장이 조정이 되고 달러 가치가 어쩌면 변곡점에서 좀 더 약해질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위안화의 역할이 더 커질 수가 있다. 그러면 기축통화의 시스템 자체가 어쩌면 지금은 달러 위주에서 다변화되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진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누구나 생각해도 미국에만 지금 우리가 그 어쨌든 선을 대거나 이렇게 해서는 리스크가 있다는 걸 모두가 느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트럼프 스스로가 뭐 소위 말하는 가치 동맹도 훼손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뭔가 좀 블록화되는 경향들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러한 점을 우려했는지 뭐 베센트도 그렇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강조를 지금 많이 하잖아요. 네. 스테이블 코인을 쓰면 결국 그거의 기초 자산이 될 수 있는 게 미국 국채가 되기 때문에 네. 달러의 위상을 유지시켜 줄 수 있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암호화폐들도 기축통화 반열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는 스테이블 코인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암호화폐의 정신에는 반한다라고 생각한 쪽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그 화폐를 통제하는 권력으로부터의 좀 분권화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가치를 달러에 연동시킨다 그러면 그거는 달러에 파생이 된 원 오브 댐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뭐 사실 제가 그 논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그 틀 어떤 논리적 구조 자체가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보편적인 그런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잘 모르겠다고 말씀드리는 게 정직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점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달러에 패깅된 게 만약에 달러에 그거를 강화시켜 주는 거라고 하면 유럽에서 유로에 패깅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면 또 유로 강화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점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달러의 어떤 위상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보면 뭐 단기적으로 지금은 좀 중장기적인 말씀을 좀 들었다고 하면 단기적으로 달러 올해 어떻게 되겠느냐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거든요. 지금 달러 지수 98이에요. 그렇죠? 네. 연말 되면 이게 다시 100으로 갈지 아니면 더 떨어져서 80이 될지 센터장님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여긴 연준의 어떤 스탠스도 중요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뭐 트럼프가 계속 감세를 진짜 한다고 하니까 또 양원도 기본적으로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감세를 해주게 되면 달러가 많이 약해질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더 약해지고 그래서 원 달러 환율도 상당히 떨어지고 근데 이것은 제 생각에는 원화 강세라기보다는 달러 약세라고 하는 게 더 본질적인 힘일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투자에서도 빗달러 자산이 약간 기계적인 사실 뭐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제가 그 2022년 가을철에 원달러 환율이 1,440원 갔을 때 그때 한국의 금융시장에서는 레고랜드 사태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원화가 약해질 때 우리는 한국의 금융시장의 교란 때문에 원화가 유독 약해라는 합당한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6개월 동안 환율이 한 200원 떨어질 때 이 레고랜드 사태가 완화가 되니까 원화가 강해졌어 라는 해석도 맞죠. 근데 실은 우리 원달러 환율이 1,440원 갈 때 원화만 유독 약했던 게 아니고 엔도 약하고 유로 같은 경우 원보다 더 약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우리가 한국의 특수한 것만 보면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원화 약세라고 하지만 글로벌 보편성의 관점에서 보면 그냥 한국에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냥 달러의 약세였던 거고 200원 원달러는 떨어질 때도 그냥 달러의 강세였고 달러의 약세였던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미국 연준이 금리 올리는 긴축 사이클이 일찍 종결될 거라는 관측으로 이제 뭐 달러가 많이 약해진 거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빗달러 자산이라고 하더라도 한국 펀더멘탈이 좋아서 원달러 환율이 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효과는 일시적이지만 근데 그렇게 환율이 드라마틱하게 움직일 때는 약간의 단기 효과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코스피가 20% 올라갔고요.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16조 원 샀습니다. 그 비슷한 케이스가 98년 1월에도 있었는데요. 그때는 우리나라 코스피가 한 달 동안에 50% 급등했습니다. 월간대 가장 많이 올랐을 텐데 외환위기 때입니다. 98년 1월에. 그 전에 뭐 주가가 많이 떨어지니까 그렇죠. 반등도 강했는데 그때도 원달러 환율이 한 1,900원 갔던 게
1,500원까지 1,500원 이렇게 변하니까 일반적으로 주식을 사고 파는 뭐 해외 투자자들과 대화를 해보면 환율만 보고 사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사실 주가의 변동성이 통상적인 환율의 변동성보다 더 크니까 당연히 주식을 보고 사지 환율 변동을 보고 사진 않는데 지금처럼 통화 가치가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움직였을 경우에는 실은 환이 10% 15% 움직이면 큰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아주 지속적일 것 같지는 않는데 한국 시장이 원타임으로 올해 뭐 한 2, 3개월 길게는 4, 5개월 정도 원화가 강해지는 오히려 뭐 달러가 약해지는 국면에서 그런 수혜도 한번 입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미국보다는 한국 자산 쪽에 이게 뭐 지속 가능성은 떨어지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그것이 이제 기술적인 성격이더라도 한번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달러 원 환율로만 보면 지금 환율이 너무 높으니까, 그러니까 원화가 지금 달러에 대해서 너무 약하니까 우려가 많았잖아요. 우리 펀더멘털에 문제가 있는 거냐 아니냐. 어쨌든 그렇지만 달러가 좀 더 빠르게 약세가 되면 그 효과로 달러 원 환율이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뭐 1,300원 중반, 초반? 1,300원 언저리까지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네, 그래서 단계적으로 우리가 달러 원 환율의 레벨까지도 체크를 해봤습니다. 굉장히 이제 다양한 얘기를 오늘 센터장님이랑 나눴는데, 최근에 그 신영증권에서 나온 그 4월 투자 전략 보고서를 봤어요. 보니까 네. 뒷부분에 네. 중장기 전망, 5년 전망에 대한 네. 자산 배분 스토리가 있고, 거기에 캐피털 마켓 어썸션 하면서 6가지인가요? 6가지 가정을 세우고 각각 자산군에 대한 기대 수익률을 제시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재밌게 봤습니다. 그렇게 왜냐하면 우리 이코노미스트들이 그런 캐피털 마켓 어썸션을 많이 주잖아요. 네. 자산 배분하고 포트폴리오 정할 때 그런 거를 제가 이제 활자로 처음 봤는데 그거 좀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사실 이게 우리가 뭐 전망을 굉장히 뭐 신경을 많이 쓴다라고 하는 말이 당연한 건데 가볍게 여기진 않습니다. 그건 뭐 저희 업이고 그렇죠. 뭐 그런데 이제 5년 전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논리적인 일관성 그렇죠. 그리고 또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스스로의 관점입니다. 이제 그게 맞아서가 아니고요. 그렇죠. 금융시장은 늘 흔들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어야 그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뭐가 잘못됐고 판단을 고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하신 자본시장에 대한 업섬션이 없으면 모든 게 그냥 랜덤워기거든요.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우리가 뭐 남다른 통찰을 갖고 있다 사실 이렇게 말씀드릴 건 아니고 다만 우리가 조금 진지하고 책임감 있게 가정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한 것이고요. 뭐 크게 보면은 저희는 뭐 가장 중요한 건 뭐 세계화의 약화라고 생각하는데 제일 중요해서 세계화의 약화, 공급망 재편, 인플레이션 다 같은 맥락입니다. 캐펙스도 마찬가지고요. 그 말씀을 좀 드리면 저는 미국이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미국이 좀 역사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우리가 자유무역이라고 하는 질서도 기술 따지고 보면 그냥 2차 세계대전 이후로 트럼프 일기 출범하기 전까지의 한 70년의 역사예요. 인류의 긴 역사로 보면 우리는 자유무역은 보편적 질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은 인류는 그거 없이 살아온 시간이 더 길었거든요. 그럼 그 과정에서 미국이 가졌던 인센티브는 뭐냐? 뭐 소비를 막혔죠. 그거 좋았죠. 미국의 GDP 대비 민간 소비 비중이 뭐 60년대 초에는 한 58% 하다 지금 한 70%까지 갔거든요. 그럼 미국인들에게 좋은 겁니다. 만들어낸 거 지금 쓰면서 뭐 이제 당장의 효용을 즐거움을 누리는 거고 많이 쓰니까 부작용은 두 가지입니다. 경상수지 적자인데 박사님과 대화를 나눈 것처럼 기축통화니까 경상수지 적자는 문제가 될 일이 없고 또 두 번째는 저축이 부족합니다. 그렇죠. 소득에서 소비하고 남은 게 저축인데 저축이 부족하면 투자를 하기가 힘든데 그거는 미국의 물건 판 나라들이 다시 미국의 돈을 꿔주는 국채를 삼으로써 달러가 리사이클링 되면서 미국이 인센티브를 누린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동맹국들에게 완전히 시장 개방한 거는
그들이 누렸던 인센티브 많이 쓰고 또 저축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게 이제 미국이 누린 인센티브인데요. 전 이게 좀 약해지는 것 같아요. 미국이 쓰기만 하고 물건을 수입만 했는데 2008년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결국 우리가 금융위기라고 하잖아요. 80년대 규제 완화가 되고 하면서 미국이 사실 돈놀이만 하고 제조업은 등한시하고 물건을 다 사서 썼었는데 2008년도 크라이시스를 겪으면서 오바마 행정부에서 우리가 너무 제조업을 등한시한다라고 하는 성찰이 저는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의 게리 피사노 같은 교수들이 제조업 르네상스를 우리가 제조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인식을 금융위기 이후에 했고, 그 다음에 나타난 또 결정적 변화는 셰일 에너지가 또 대중화되면서 전기료가 전 세계에서 제일 싸졌어요. 우리나라 정부가 반도체 산단을 충청도에 짓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던져야 될 합당한 질문은 전기는 어디서 끌어올 건데로 물어봐야 됩니다. 근데 미국은 AI 돌리고 뭐 하는데 가장 셰일 가스를 너무 남아돌아서 태워서 없어버릴 정도니까 제조업을 하려고 했는데 제조업 기반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중국과 인연 간 갈등이 커지면서 너무 분산된 제조업에 대한 성찰도 있었고, 또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야, 이 글로벌리제이션이 포드만 하더라도 자동차 회사가 굉장히 주변에서 부품을 리어쇼링 하는 회사예요. 근데 반도체 칩 하나가 안 오니까 자동차 생산을 못 하는 거예요. 과도한 분산에 대한 우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좀 크게 보면 미국이 제조업을 안 하는 것에 대한 성찰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바뀌고 있고, 또 저는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미란 보고서 이런 말씀 드렸지만 미국의 저축이 이제는 해외 저축자들에게 미국이 부족한 저축을 안 빌려와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좀 상상을 하게 되는 게, 양적 완화를 했잖아요. 예전에는 정부가 돈 하는 거를 해외 저축자들이 국채를 사주면서 해주는데 중앙은행이 사줘도 되네. 일본을 보니까 그냥 주구장창 그러면서 경제가 돌아가니까, 그래서 저는 크게 보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또 저희가 5년 자본시장 가정을 맞추면 너무 돌아왔지만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생각을 말랑말랑하게 해야 된다. 우리가 살아왔던 자유무역의 질서라는 게 그게 보편적 질서가 아니고 상당히 예외적으로 한국 입장에선 좋았던 몇십 년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사고를 유연하게 하려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가 노력한다라는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캐피털 마켓 업선 자본시장에 대한 가정은 제가 이코노미스트하고 우리 센터장님도 같은 일을 하지만은 시장을 전망하거나 분석할 때 하나의 기준이 되는 그 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가정 하에서 다른 변화가 생길 때 우리가 변동을 주는 거고, 이래야지만 위기가 있을 때나 아니면 어떤 시장의 충격이 있을 때 복귀가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가정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에 따른 스트래티지가 일관성 있게 나가야 된다는 점에서 제가 좀 감명을 받아서 센터장님께 한번 다시 설명을 부탁드린 거고요. 근데 더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더 말랑말랑해져야 된다. 사실 저는 이거를 오래전에 느꼈습니다. 왜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양적 완화가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경제 원론이, 경제 이론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과거의 정책이 시사하는 바가 지금에는 과거와 많이 달라지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저희 이코노미스트나 아니면 시장에서 분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매일매일 새로운 거가 되는, 그래서 좀 일이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데, 그게 더 심화될 수 있다는 듯이 이제 말씀을 주셔서 좀 어깨가 무겁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귀한 말씀 표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기대해 주셔서 제가 감사합니다. 너무 감명받아가지고 말이 잘 안 나오네요. 네, 이제까지 달러의 위상과 패권적 지위에 대해서 김학균 센터장님과 살펴봤습니다. 흔들리는 달러의 위상이 달러 패권의 몰락의 시작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기축통화라는 것이 다변화될 수는 있지만 달러의 패권은 어느 정도 지속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달러보다 강한 기축통화가 나오기 위해서는 그 통화를 사용하는 그 그룹이나 아니면 국가가 정치 군사적으로 더 강해야 된다는 것도 또
또 달러 패권이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자금이 흔들리는 달러 위상은 어떻게 보면 트럼프 관세 조치에 따른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성과 그리고 수년간 지속되었던 미국 예외주의로 인한 미국 자산의 과다 보유가 조정되는 일정의 정상화 과정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연말까지는 달러가 약세를 보일 거라는 전망도 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